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42페이지 매입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차례죠. 이 매입이라는 건 뭐 상품 사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그 회계학에서 지금 보는 이런 기업의 종류는 기업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용역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상기업하고 그다음에 제조기업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좀 해요. 상기업은 물건을 사다가 거기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애들이고 제조기업은 원재료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파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입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제조 활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한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판매가를 이제 책정을 하겠죠. 근데 이 제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와 관련된 원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조 원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알파에서 판매가.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상기업과 제조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그 회계에서 보는 기업은 요걸 이제 전제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기업이니까 물건 사오는 그런 회계 처리가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게 이제 매입과 관련된 활동이다. 그래서 A가 물건을 사와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사오게 되면 매입가액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팔게 되면 이제 판매가가 있겠죠. 이 매입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매입 시에 이제 회계 처리. 그래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물건이 들어오니까 A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을 뭐냐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매입이라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써도 돼요. 그래서 매입 또는 상품 해가지고 얼마. 거기에 대해서 뭐 현금이 지급되면 현금. 근데 현금이 아니라 뭐 외상으로 샀더라. 그러면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 매입금 이런 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외상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음을 이제 내가 써줘서 줬다. 외상하고 어음은 둘 다 똑같긴 해요. 나중에 돈 주겠다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증서를 만들어서 주느냐 아니면 그냥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음을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현금을 살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물건이 이제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매입 시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수표를 지급했을 때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요. 수표를 지급하게 되면 내 그 당좌 예금이라는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게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수표를 지급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입 시에 회계 처리는 지급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입 시에 조정사항 해가지고 나오는데 매출에 대한 조정사항을 볼 때도 마찬가지 물건 가격, 즉 판매가에서 일정 부분을 N으로 해준다거나 또는 할인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왔을 때 사오는 가격이 처음에는 10,000원이었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하자가 있더라. 또는 가져와서 보니까 물건을 쓸 수 없어가지고 다시 반품을 했더라.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매입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할인, 애누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환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물건 사올 때는 사오는 거고 물건 다시 보내면 환출이라고 얘기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이 다시 들어오면 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출에서는 환입이라는 계정이 그 환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매입에서는 환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서는 없던 게 얘기 하나 있는데 매입 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건 사올 때 이게 이제 물건 사오는데 얼마 주고 샀냐. 처음에 이제 가게 가서 10,000원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거 이제 들고 오는데 운송비가 한 1,000원 정도 들었대요. 자, 그러면 물건 가격 얼마냐? 사온 가격 11,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매입 운임이라는 게 같이 포함이 돼서
그게 이제 물건 가격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상품을 이렇게 샀는데, 운임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하자로 해서 1,000원 애누리 받았고, 한 개를 다시 반송을 했다. 그 다음에, 조기에 결제를 해줘가지고 할인을 받았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상품이라는 계정이 이제 얼마로 기록이 되냐면, 10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되죠. 그 1,000원은 뭐냐. 가져오면서 운임이 든 그 1,000원 있죠. 그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애누리라든가 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제를 하면서 할인을 받았을 때 그 금액만큼이 줄어든다. 그죠?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회계상 거래로, 즉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래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 자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계약 자체에서는 거래라는 게 나타나지 않지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라든가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됐을 때 그때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일단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지급을 했죠. 예, 이건 당연히 회계상 거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로 2개월분을 받지 못했다. 2개월분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2개월분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회계상 거래고요. 직원 급여를 미지급했대요. 그러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회계상 거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순 매출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감하면 안 될 항목. 순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차감하면 안 되는 거래요. 자, 보니까 매출 운임, 그 다음에 애누리,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할인. 여기서 매출 운임이 뭐냐면 물건 팔 때 들어가는 운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건, 매출액, 즉, 판매액, 거기서 이제 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비. 그래서 판매 관리비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매출 운임과 관련된 애들은 매출액에선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계산기를, 이게 이제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요 10,000원짜리를 물건을 팔아요. 그럼 나는 매출액으로 10,000원을 계산하는데, 10,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운임이 1,000원이 들었대요. 그러면 내 매출액이 9,000원이냐? 그건 아니고, 매출액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팔기 위한 경비, 그걸로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10,000원으로 기록이 된다. 그렇지만 매입을 할 때는 달라요. 매입을 할 때는 매입해서 가져올 때 들어간 운임은 매입가액, 그 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한 원가에 대한 규정을 보면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자산에 대한 원가 규정을 보면 어떤 자산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자산을 가져와서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자산을 가져오는 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내다 팔았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발생되는 지출액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판매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계산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어떤 거예요? 받지 못한 거죠. 수익이 발생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수익과 미수수익의 차이는 미수수익은 아직 못 받은 거고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수익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부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지급 수익. 미지급 수익은 뭐예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여기서는 3번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 자본 총계. 자본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자산, 이 양쪽이 이제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 금액은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이제 자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정의 자체는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 그 다음에 대여금, 차입금 뭐 이런 게 쭉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냐. 자산을 한번 나열을 해보고 부채를 한번 나열을 해보래요. 그리고 그 차이 금액이 얼마냐. 그 물어본 거죠. 그러면 먼저 자산을 한번 볼까요? 현금, 그 다음에 대여금. 일단 그게 이제 자산이 있겠네요. 현금이 얼마냐면 10만원. 그 다음에 대여금. 대여금이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은 돈 빌린 거니까 부채죠.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비품. 비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에요. 얼마냐면 20만원. 그 밑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비품 같은 거를 내가 사용을 하면서 그 비품이 어떤 가치, 사용 가치. 만약에 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처음에 기계를 가져왔을 때는 처음에 새 기계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그걸로 더 많은 어떤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노후화가 되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사용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것들을 계산한 걸 감가상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이 누계가 된 것,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에 대한 그 노후화, 그 다음에 해당 자산에 대한 어떤 효익의 감소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지 그 자산에 대한 장부에 계산되는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얼마냐? 5만원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비품은 얼마지? 비품은 그러면 1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비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얼마냐면 6만원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겠죠. 얼마냐면 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미수금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 9만원. 그 다음에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아까 봤죠? 물건 사오는데 상대방한테 어음을 내가 끌어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어음은 부채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산의 합계가 나올 테고 부채의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뭐냐면 자본이다. 그래서 자산의 합계 금액이 얼마냐? 55만원. 그 다음에 부채의 합계 금액이 23만원. 결국 여기서는 22만원이 나오겠다. 자, 이게 이제 자산과 부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답이 23만원, 22만원. 22만원이죠? 22만원. 32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이 되겠네. 그죠? 계산 잘못했네. 32만원이네. 55만원이었죠? 32만원.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과목. 개발비, 그 다음에 성급비용, 그 다음에 미수수익, 선수수익. 자, 개발비라는 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무용자산 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R&D라든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과 관련된 지출액을 자산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내가 미리 돈 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성급비용을 주게 되면 뭐만 남았냐? 내가 어떠한 어떤 비용에 대한, 즉 어떤 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만 남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임차료를 먼저 지급을 했다. 그게 일종의 성급비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를 내가 들어가면서 1년치 임차료를 먼저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죠. 대신에 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급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산이겠네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얘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뭐 돈 먼저 받은 거예요. 돈을 받으면 이제 받은 사람한테는 의무만 남아있는 거죠. 권리는 이미 이행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 4번은 부채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 합계는 491200이었고 그 다음에 대변 합계는 588200이래요. 그러면 차이가 나오네요. 그 차이만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시산표 올바른 합계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니까 첫 번째 단기 중에 소모품비로 지급한 45,50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록을 했대요. 자, 소모품비로 기록할 걸 복리후생비로 기록을 했다. 이거는 계정 과목을 잘못 쓴 거죠. 계정 과목을 잘못 쓰게 되면 시산표의 금액 합계는 똑같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산표의 금액, 즉 계정 과목 분류의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시산표 합계 금액의 오류로 볼 수 없어요. 계정 과목의 오류지. 그래서 시산표에서는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들을 똑같이 써놓으면 어차피 시산표 합계 금액이 똑같게 돼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쓰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록했다. 미수금은 돈 받을 돈이죠. 예. 돈 받을 돈을 대변 쪽에다 기록을 해버렸대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쪽에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차변 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3,500원이 차변 쪽에 증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서는 23,500원이 줄어들겠죠. 시산표가 이렇게 있는데 시산표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계정 과목을 이렇게 뭐 현금 뭐도 쭉 썼죠. 근데 미수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미수금의 계정은 여기에 이제 잔액이 남아야 돼요. 자산은 차변 쪽에 이제 남는 금액이 자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수금을 여기다 써버렸대요. 500.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일단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만큼 줄 거예요. 합계 금액이. 그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 재고 5만원을 누락했대요. 상품 재고 5만원을 누락했다는 얘기는 상품의 재고자산 남아있는 게 지금 5만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차변 쪽에는 이만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고 대변 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23,500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491200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만큼 늘어나면 56470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 쪽에서는 588200에서 23500을 줄이면 564700이 된다. 그러면 수정한 금액이 맞을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 금액.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 회계 순환 과정. 회계가 계속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는 일단 수정전 시산표가 나왔나 보네요.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면 기중에 이제 거래들을 쭉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수정 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들을 몇 개 더 집어넣고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마감. 수익비용 마감 손익계정 마감한다 그랬어요.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리고 집합손익 마감하네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나머지 계정 마감해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가서 실무상에서 뭐 이런 순서대로 하느냐 수기로 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입력을 이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각각의 계정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입력된 금액에 따라서 재무제표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기계,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틀린 얘기가 볼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의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냐. 어떤 회계 처리를 봤더니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계약 금액이래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원재료 매입에 대한 금액인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매출액으로 계산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사실 이제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계약 금액을 매출액에 잘못 계산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돈을 받는 쪽은 어디냐면 우리가 받는 쪽이고 매입하는 쪽이 돈을 지급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원재료를 상대방에서 샀는데 그 돈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 파는데 그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자, 물건을 재화를 이제 판다. 자, 그러면 대가를 받겠죠.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거래인데 A가 재화를 아직 안 줬어요. 자, 근데 대가를 먼저 받았대요. 1월 1일 날. 자, 그 다음에 3월 2일 날 A가 나중에 이제 얘한테 재화를 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받은 거 이거 뭐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제 뭐냐면 선수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미리 지급한 거죠. 선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수, 한쪽에서는 선급. 선수는 부채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선급은 자산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화를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선수금이라는 게 이제 이게 재화를 넘겨주면서 매출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재화를 이제 가져오면서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인데 걔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수금이란 부채가 있어야 되고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회사에서는 일단 현금 받았는데 이거를 매출액으로 계산했대요. 자, 그럼 계정을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수익이에요. 자, 얘는 부채고요. 근데 제대로 했다면 여기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했대. 회사하고 제대로 했을 때 차이점. 일단 회사에서는 부채를 계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수익을 너무 많이 계산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부채가 과소 계산이 됐네요. 그죠? 부채를 적게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이 너무 많게 계산됐다. 그죠? 원래 이렇게 했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과대계상, 부채가 과소계상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이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다음 중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거래가 아닌 것.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거래가 아닌 거래요.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순자산인데 순자산을 증가시키려면 이게 늘어나든가 아니면 이게 줄어든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여기서 보면 그 자산의 증가가 되면 일단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 그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 순자산 증가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감소하면 순자산 증가한다.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이거는 여기에 논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다음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일단 순자산 증가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순자산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감소하면 순자산 줄어들죠. 근데 부채가 감소한다. 그럼 요게 감소하고 요게 감소한다. 그러면 요게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면 순자산 늘어나고 근데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면 순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면 순자산이 감소하고 비용 발생하면 당연히 순자산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자본이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는 당연히 순자산 증가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순자산 증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물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산 감소액하고 부채의 감소액이 다르면 순자산의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만 순자산의 증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 문제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다음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 자, 보니까 지급어음, 타임발행 수표, 받으러음,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우편환 증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급어음은 뭐냐?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대요. 이거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음, 받으러음은 내가 받을 어음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이것도 자산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은 부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파는데 돈 못 받은 거죠. 이것도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환증서라고 해서 요거 증서, 우편환증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인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 자, 첫 번째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입채무는 물건 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매입채무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있나 볼까요? 외상매입금이 있네요. 보니까 6천만 원. 외상매입금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이 하나 있죠. 지급보험이 얼마냐면 1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계가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뒤에 이제 우리가 볼 테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수표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운편환 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표가 지금 타임발행 수표가 있죠. 2,500만 원. 그다음에 환증사가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자, 그럼 두 개 합계가 3천만 원이 되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받으러음하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그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매출 채권으로 구분되는 애들인데, 여기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있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개 합계, 얼마냐면 1,000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당좌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금 수표, 그 다음에 또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급보험은 자산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걔는 아니고, 타임 발행 수표 이거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도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은 당좌 자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현금이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당좌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받으러움도 당좌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그건 자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예, 당좌 자산이에요. 그리고 우편환증서 이것도 자산인데 당좌 자산이다. 그래서 걔네들의 합계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8천만 원이 되겠다. 예.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수정 후에 단기순이익으로 오는 거. 수정 후 단기순이익. 자, 보니까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10만 원이 계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을 했대요. 자,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보험료 중에 5천 원은 차기의 비용, 즉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산했는데 그 5천 원이 지금 계산할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할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이자 수익 중 4천 원은 차기 수익.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수익이래요. 자,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10만 원 이렇게 했대요. 10만 원.
그 10만 원 안에는 이제 수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보험료 중에 5천 원이 요번에 비용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보험료도 있었어요. 보험료 5천 원. 자, 수익에서 얘를 빼니까 이게 나왔대요. 근데 그 수익에서 또 보니까, 다른 기타의 수익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4천 원만큼이 또 차기 수익이에요. 요번 게 아니래요. 수익. 그래서 4천 원은 요번 게 아니래요. 근데 여기 이제 포함이 됐던 거예요. 포함이 돼서 이렇게 넘어갔대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음 기로 넘어가고 요게 다음 기로 넘어가면 결국 4,000원, 5,000원 그 차이만큼이 요 10만 원에서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수익에서는 4,000원이 더 더해졌으니까 수익에서는 요만큼을 더 빼줘야 되고 비용에서는 5,000원을 더 빼버렸으니까 5,000원을 더 더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플러스 1,000원만큼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10만 1,000원이 되겠네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 공장 사무실에 사용하는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고 대금 중에서 50%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대요. 자, 그러면 먼저 회사에서 뭘 샀냐면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대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를 당좌수표를 내가 그 사람한테 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급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회계처리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가 빠져나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 당좌수표는 나의 그 당좌 예금, 그 다음에 그 당좌 예금은 뭐냐면 현금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수표는 수표 자체가 현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근데 이걸 이제 회사에서 지금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계정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하지 않고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의 차이가 뭐냐? 사서 돈을 나중에 주는 건 똑같은데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면 외상 매입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이란 건 내가 책을 만들어 회사 하면 그 책을 사다가 파는 회사라면 그 사온 책, 주요 영업활동,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매입 물품을 외상으로 나중에 돈 주기로 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고 그 외에 사무실에서 쓰는 직기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돈을 나중에 준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고 나중에 준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어떻게 미지급금, 그 다음에 현금, 비품 뭐 이렇게 나오네. 이거 이제 비품으로 이제 처리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회사가 판매하는 컴퓨터 그거를 10대를 사가지고 왔다. 그때는 외상 매입금이 돼요. 판매하려고 사온 컴퓨터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회사가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으로 보지 않고 상품의 매입에서는 외상 매입금이 되지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다음 자료로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손익들을 조정을 해주면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 매출액,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판매와 관련된 관리비, 판매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타의 수익이라든가 경비 비용을 빼면 그걸 단기순이익이라고 한다. 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걔네들 이제 볼까요? 자, 매출액은 당연히 100만원 여기 이제 들어가겠고요. 자, 기부금은 뭐냐면 매출, 즉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필요하죠. 예. 근데 그 급여와 관련된 애들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사올 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여기에 판매관리비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 5만원만큼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 외의 수익이라든가 영업 외의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즉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사를 한다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그게 이제 영업이에요. 그럼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그런 활동들이죠. 예, 그게 이제 영업과 관련된 활동. 그래서 그 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여기 기타의 비용에 이제 포함이 돼요. 뭐냐면 5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가 있는데, 이 접대비는 뭐냐면, 거래처에다가 장사 잘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영업과 관련된 경비예요. 그래서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된 경비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위에서 이거 빼면 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0만원에서 요거 13만원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7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거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온다. 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면 뭐 삼성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영업과 관련된 경비들을 다 감안한 금액이 얼마 나왔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의 활동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의 의미와 영업이익의 의미는 좀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서는 그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비들은 빼버려야 되겠네요. 자, 보면 매출액 영업과 관련된 애들이죠. 매출원가 당연하고요. 급여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애들이고 감가상각비 이것도 이제 뭐냐면 회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판매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걔네들이. 그다음에 접대비 마찬가지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그다음에 세금과 원가.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타의 경비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세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전기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공과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냐?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죠. 네. 그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자 수익은 누군가한테 돈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누군가한테 돈을 꾼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감안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이 3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에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결산 정리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요. 자, 보니까 성급보험료. 성급보험료는 미리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지금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된 보험료가 있겠죠? 네. 그거 결산 시점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이자. 선수이자는 이자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 수익이 아닌데 수익인 걸 먼저 받은 거죠, 돈을. 그럼 나중에 쭉 가서 12월 30일 시점에 되면 이제 수익으로 바뀐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2번도 결산 정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선수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리 받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 해줘야 된다. 근데 선수금은 뭐냐면 매출 있죠, 매출. 물건 팔 때 돈을 먼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수금이라고 이제 계산을 해요. 근데 이 선수금은 언제 조정이 되면 물건을 상대방한테 건네줄 때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 조정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물건을 건네주면 그 선수금이 뭘로 되냐? 매출액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수, 선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걔네들은 결산 시점에 정리해야 되는 사항들은 맞는데 선수금은 언제 정리가 되냐면 물건 건네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시점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급보험료 결산 시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미리 지급을 했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 그거 기말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미리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계산된 수익 그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선수 수수료도 마찬가지. 근데 선수금은 여기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정리가 언제 되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물건을 넘겨줬다.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금이다. 그죠? 예.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체계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